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맹현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자 신문들이 양곡관리법 얘기를 다들 큼지막하게 실었는데 그만큼 주목되는 내용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두고 좀 여러 정치적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거부권이란 무기를 쥔 대통령과 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충돌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더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지금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농촌을 위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고심과 결단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 주장 다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정말 민생을 위한 법안이었다면 국회는 더 치열하게 논의했어야 하는 거고, 또 거부권 행사가 민생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전에 어떤 야당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대통령실 정부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거부권에 따른 대안도 함께 내놨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격렬한 대치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생보다 정치적 득실을 따졌다는 건데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가 어떻게 보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밀어붙인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세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농민하고 민생을 좀 저버렸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안을 그 발목 잡는 모습이 아닌 어떤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주도했다가 이게 막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좀 명분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민생 입법을 막은 건 오히려 정부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그리고 방송법에다가 특검법까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정권에 부담되는 법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네. 과연 거기까지 거부권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첫 거부권은 큰 부담이 아니었더라도 앞으로 계속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점을 좀 노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야당과의 협치가 없고 대화가 없는 그런 불통의 이미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씌우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결국 강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는 지지층의 기대에는 좀 부합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의 모습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은 좀 지금까지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용산에서도 이런 기대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이념에 따라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또 국익의 관점에서 정책을 펼칠 적임자다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하는 걸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권에 빚진 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4.3 추념식에 불참했던 거나 또 강호일주교도 지적을 했지만 맞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던 추념사, 또 여당에서 계속 나오는 망언들 이런 맞습니다. 건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좀 떠올려 보면 윤 대통령이 서해 용사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죠.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보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진심이다. 그러니까 엄청 각별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진심을 느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서해 수호의 날 행사를 보면서. 네. 하지만 그게 4.3 추념식까지 이어지진 못했죠. 4.3 추념사에 왜 IT 기업이 등장하고 반도체가 왜 나옵니까?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 일부 보도에서는 지난해 추념사를 재탕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는 지적이겠죠. 네, 정부, 여당, 야당 다들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정치를 오래 봐왔던 분들은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를 잡아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개혁 과제를 펼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지지율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어떤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한일 정상회담 또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지지율 하락 국면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컨대 정부가 최근에 전기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설명할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때 올리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 말에 따르면 이번에도 올렸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올리기 적기거든요. 왜냐하면 난방에 대한 수요도 조금 줄어들고 아직은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올릴 적기인데 뭐 이렇게 시간이 더 흐르다 보면 총선 앞두고 또 못 올리면 어떡하지? 또 여름에는 냉방비 부담 때문에 못 올리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저항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뭐 탈원전 정책부터 부동산 정책 또 소득 주도 성장 등 이런 정책들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념적으로 좀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뭐 노조를 개혁하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외치는 현 정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문수 전 지사를 앉혔죠. 극우 네. 성향으로 평가되는 분이고 또 김광동 진실화위원장도 이념적 논란이 있는 분을 네. 앉혔죠.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뭐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과도하게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 그것은 달콤한 늪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보면 민주당도 좀 무리한 측면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얘기만 나오면 모든 민생 현안이 좀 잠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을 주도한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국회 의석수를 이용해서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대표 관련 뉴스가 계속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중도층의 국민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도층 지지가 떨어져 나갈 테고 그래서 민주당은 정적을 탄압하는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해서 지지층 결집을 좀 크게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또 이제 뭐 내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죠. 민주당 의원들이. 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1순위겠지만 이렇게 좀 일본에서 좀 만나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도 무리해서 가는 이유는 좀 이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양곡관리법 얘기로 돌아가서요. 네. 내일 좀 주목해야 되는 일정이 있다고요. 네. 내일 정부가 민당정협의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조수진 최고위원이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밥 남기지 않기 뭐 이런 캠페인을 하겠다. 그게 쌀값 대책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이런 대책이 나오면은 국민들은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는 게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뭐 물론 이 양곡법 처리 이전에 대책을 내놨어야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진짜 또 이런 뭐 최고위원의 뭐 발언처럼 그런 좀 아쉬운 대책을 내놓을 거라면 국민의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 앞으로 또 행사할 게 많아 보인다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향신문 보도가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법안인지 보지도 않고 거부하겠다라는 뜻으로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 국무회의 참석자를 인용해서 쓴 기사였는데 대통령실에 물어보니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기자가 안 들은 얘기를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부분 같아 보입니다. 네, 좀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열렸다고요? 지난해 12월 15일에 이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처음 열렸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1차 회의 때는 경제와 민생, 지방, 개혁 등을 주제로 진행이 됐고 오늘은 외교통일, 국방보훈을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관계부처 장관들 참석했고 당에서도 김기현 대표 비롯해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97명의 국민 방청객도 현장에서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한 부분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복합위기 또 북핵 위협을 비롯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 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사우디랑 UAE 등을 언급하면서 외교 성과 좀 부각을 했고요. 네. 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삼축 체계를 또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94번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은 대화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정과제는 오늘 어떻게 점검이 됐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대화와 상호 존중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사실 저번에 정수용 신부 그 서울대교육 민족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이러다 다 죽는다. 네. 예. 그 부분이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 발표하고 이렇다 할 북한과의 접촉도 없었고 또 북한이 지금 무력 시위를 한다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좀 의문도 드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미국 전략폭격기가 또 한반도 상공에 출격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미 전략폭격기 B-52H가 우리 공군과 함께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8일 전에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공개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B-52H가 그 한반도에 전개한 건 한 달 만에 또 다시 전개를 한 겁니다. 네. 엄중한 한반도 상황인데 안보실장의 교체가 됐고 미국 국빈 방문이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네,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뭐 일정을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줍니다. 아직 뭐 경호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공개된 일정이나 이런 건 없지만 상당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만큼은 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또 공급망 문제도 있고 첨단 기술에 대한 혁신도 우리가 좀 이뤄야 되는 측면인데 여기 이 부분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또 이 외교 안보 이슈가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이니 미국 가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겠다 하는 의지는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산적한 이슈가 많은데 뭐 하나 더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고요? 예. 그 오펙 플러스라는 협의체가 있거든요. 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산유국 협의체입니다. 네. 근데 이 오펙 플러스가 지난 2일에 기름 생산을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기름값은 바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 인상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신호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출연했던 그 김준영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우디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의 반대를 물리친 결정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가깝잖아요. 네. 그런데도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감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러시아를 향한 어떤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한 결정을 한 거죠. 결국 미국을 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미국하고 가까운 사이이지만 국익을 우선에 두고 예. 결정했다는 거. 이게 좀 우리나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오늘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죠. 한미일 공조에 집착하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교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투자할 때도 상기되는 말이기도 한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교의 영역도 단 하나의 전략만 보고 가면 안 된다. 그 사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한덕수 총리 말실수가 계속 논란이네요. 네, 이 부분은 직접 음성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총리에게 질문하는 상황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영토가 맞죠? 아닙니다. 예. 후쿠시마 죄송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십니까? 그거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거 맞죠? 뭐 들으신 그대로고요. 놀랍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실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총리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거듭 답변을 했는데 이런 한일 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어떻게 바라볼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행에 더욱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취재 파일 마치겠습니다. 맹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